아, 후. 이야, 이렇게 잘 훈련된 관객은 처음입니다. 와우.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긴장들 하세요, 좀 크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유튜브로 찍고 라디오를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뭐 초대받았다 내지는 내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오셨잖아요. 네, 이유가 있겠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콘서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꽤 큰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연사를 중요한 분을 못 모셨고 저희 내부인 3명이 하는데 3명 출연료를 합쳐도 이제 평소에 한 분 부르던 만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재밌거나 아니면 예상대로 재미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재미없더라도 중간중간 나는 공짜로 왔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자, 콘서트 순서는요, 김현우 소장이 1번, 안승찬 기자가 2번, 그리고 제가 3번입니다. 순서는 왜 이렇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맨 마지막이라니까요? 역순, 뭐, 그것도, 네. 네, 바로 이런 자세 오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김현우 소장님 강연을 먼저 들어볼 건데요. 김 소장님은 박수를 크게 치시면 활짝 웃으면서 등장할 거고요. 박수 소리가 작으면 매우 시무룩해져서 들어올 겁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오늘 이 콘서트를 위해서 무려 10kg을 뺐습니다. 양복이 딱 한 벌 있는데 그 양복이 안 맞아서 2달 동안 빼고 그걸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박수가 꼭 필요합니다. 김현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우, 아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네, 네,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제가 이런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하는 거는 숫자를 세보니까 한 800여 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크고 작은 자리에서. 근데 느껴지시나요? 제 목소리의 떨림이?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수줍음이 생기네요. 사실은 이거는 아마 뭐 PD님이 편집을 할 것 같은데 오늘 그 경제 콘서트는 저분께서 다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 이진우 기자님이. 그리고 저와 안승찬 기자님은 이진우 기자님의 강연을 듣고 그게 뭐냐, 뭐 맨날 뭐 이렇게 하더니 그게 뭐냐라는 그런 걸로 섭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 혼자 하시는 건 싫으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앞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승찬 기자님도 깔아놓고 맨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려는 아주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희생양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제가 또 슈드웨브 PP잖아요.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슈드웨브 PP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후회에 대한 거, 실패에 대한 거.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에는 저의 후회와 실패의 경험담은 상당히 미천하고 또 그런 경험을 알려드리려면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런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와야 좀 멋이 있죠. 그러기에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나는 왜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를 고민해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 나눠볼 생각은
이 성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한계에 대한 부분 커피타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계와 성공. 이거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본인은 2개와 뭐였죠? 뭐, 네. 제가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흔히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 친구 성공했네? 저 양반 성공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많은 부를 가졌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었거나 그런 분들 보고 성공하셨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죠. 대충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다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혹은 목적을 세우고 그걸 이제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나타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의 여부는 타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했냐 안 했냐를 가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건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09년 한 7월, 8월 경이었어요.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 나이로 30살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한 1년, 2년 후에 나름의 희망, 소망,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0살의 나이에 한 내가 5년쯤 지나게 되면 35쯤 되면 내 이름으로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러던 곳에 몸담고 있던 곳에 뭐 방송에 나가시거나 뭐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요. 저런 분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한 10년 후 한 40 정도 지나게 되면 저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꿈을 꿨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뭘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뭘 했냐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는 이제 방송에 어떻게 연이 닿게 된 건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잠깐 텀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PD님이 편집하기 좋게 또 이렇게 제작진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훌륭합니다. 네. 저기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네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 방송을 처음 시작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몸담았던 그 곳에서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나가셨던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됐는데 오늘 저녁 9시에 생방을 하시기로 하는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펑크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를 막 구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날 방송의 주제가 뭐였냐면 2012년 정도였는데 퇴직연금이었어요. 막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별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닥치는 대로 모든 걸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맞아요. 사람이 제일 용감할 때가 대충 알고 있을 때입니다. 대충 알고 있을 때. 대충 한다고 생각을 안 했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주변의 시선들은 뭐야? 네, 못 믿어온 시선들. 그런데 뭐 대안이 있어요? 없는데 당장에 방송은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뭐 못 믿었지만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도 있다고 하니까 방송할 자료도 그래서 자료를 넘겨받았더니 이건 어디 금융사에서 만든 홍보 자료예요. 홍보물. 그 한 PPT 20여 장 정도 되는 거. 일단은 받아들고 그래 50분 생방이니까 혼자 떠드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50분 생방을 혼자 떠들 생각을 하고 한 장당 2, 3분 정도면 되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연습하고 버스 타고 여의도 가는 와중에도 이제 연습하고 조그만 케이블 TV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 PD님한테 만나가지고 이게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혹시 앞뒤로 몇 분 정도 여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벙찐 얼굴로 몇 분 그런 거 없고요. 한 10초 정도는 저희가 여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을 딱 가시면 저 뒤에 보이는 저런 시계처럼 분, 시 분초가 딱딱딱딱 나옵니다. 예. 저걸로
21시 50분까지 딱 맞춰달라는 거예요. 앞뒤로 10초 정도는 괜찮다. 그때 살짝 긴장했죠. 오늘도 긴장되지만 뭐 긴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긴장을 어떻게 푸는지의 팁을 드리자면, 사람이 사실은 긴장하는 게 낯설어서 그렇잖아요. 낯설어서. 그래서 긴장되는 이런 자리에 오면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의 또 저만의 팁이, 무언가를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거나 뭐를 할 때 처음에 드리는 인사말, 이런 처음에 도입부, 그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것만 잘 풀리면 몸이 녹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인이어라는 거 아시죠? 뭐 방송국 보면 아나운서들이 귀에 끼고 있는 거, 그걸 채워주더라고요. 아니, 방송 처음이라는데. 근데 다 차는 줄 알았어요. 차는데 막 PD는 저한테 막 떠들고 있죠. 저한테 떠들기도 하고,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떠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일단 뭐 빵이 맛있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막 들려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시작하래요. 시작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계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계적인 인사가 뭐였냐면, 그때가 아마 연말 정도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세운 계획은 다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의 인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영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올해 개운 계획은 잘 하고 계신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카메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 PD가 나한테 떠들 일은 없고 이제 나는 마치면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시계를 딱 봤는데 21시 22분인 거예요. 22분이 지났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넘기고 있던 PPT는 분량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30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끌어요? 이걸 다시 앞으로 돌릴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말을 천천히 하자. 제가 말이 또 오죽 빠릅니까? 그런데 말을 엄청나게 천천히, 퇴직연금이란 DB형이 있고요, DC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지 정도였지, 이상하지는 못 느꼈대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사고는 안 나고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서 오니까 이제 좀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갈 기회에는 좀 더 연습을 하고 준비를 잘 하자 해서, 뭐 사고는 안 났고 다들 잘 한 줄 알았으니까, 첫 방송 치고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와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연금저축 얘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영상을 누가 뭐 어디 다른 방송국 작가님들이 보셨는지 연락이 좀 여기저기서 오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뭐 조금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저 포함 4명이서 책도 한 권을 썼고요. 그런데 그 책을 같이 썼던 분 중에 한 분이 우연하게 저기 계신 이진우 기자님하고 같이, 그 이진우 기자님이 진행하던 TV에 한번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얼굴을 텄었고, 그래서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분께 전화를 드려서, 그때 방송을 같이 했던 누구누구인데 저희 책의 서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때 써주셨죠. 책 뒷면에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걸 빌미로 저기 잠실까지 불러내서, 그때는 잠실 사시는지 몰랐는데 집이 가까우시더라고요. 그때도 늦었어요. 그때도 늦게 오셨습니다. 늦게 오셔서 식사를 하고 그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저분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박세훈 작가님한테도 연락이 와서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뭐 보험 얘기였나, 뭐 IRP 얘기였나. 그러더니 그거 방송할 수 있냐고. 예. 그러면서 2016년 5월경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 처음 나가게 됐고요. 근데 저도 손경제를 굉장히 애청하는 애청자였거든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경제에 나갈 수 있다니 라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게 처음에 제가 목표로 했었던 시기보다는 다 당겨진 거예요. 35살 정도 되면 책을 쓰고 40살 정도 되면 TV나 뭐 방송이나 나가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불과 한 3, 4년, 4, 5년 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뭐 그 다음이라고 해봐야 KBS 나가고 SBS 나가고 뭐 그 정도. 생각해보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들.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뭐 절실함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했더니 그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아까 저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 조그맣게 세워놓은 목표와 목적에 조금씩 달성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고 그만큼의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신도시 아제룩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한데요. 신도시에 사시는 30, 40대 아재들이 주로 입는 옷 스타일. 그런데 그게 약간 비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어떤 옷이냐 하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약간 이걸 브랜드를 방송이니까 고가는 아닌데 약간 조금 비싼 뭐 스포츠 의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한물 간 유행의 스타일의 옷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입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었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부자들만 신는다는 운동화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운동화. 저는 시장에서 만리동 시장에서 운동화 사서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런 신발 신고 대부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망의 대상 저기 집에 자가용 있고 집에 피아노 있는 친구들만 신고 다닐 수 있는 운동화를 이제는 내 돈을 주고 사서 신고 내 돈을 주고 입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차도 있고요. 차가 무슨 말이야.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차도 끌게 되고 뭐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안 됐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족을 해야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고 오늘이 힘들었지만 내일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 그래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부스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젠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4시간, 5시간만을 자고 정말 빽빽하게 쉬는 시간 없이 그 쉬는 시간 틈틈이도 이놈의 손경제 아이템 찾느라고 하루 종일 네이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간,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인가? 더 이상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삶이 즐거운가? 즐겁긴 하고 보람있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똑같고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내년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의 진행을 맡고 있는 뭐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게스트로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분들도 일부 계셨지만, 왜 우리가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자수성가 하신 분들, 심지어 웬만한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속으로 돼요. 그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러실 수 있어. 그런데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저와 12살 차이가 나시는 분이, 12살이 아니죠. 12살이구나. 92년생이시니까. 그분이 나오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성공했다, 만족했다 느낄 때 이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주변하고. 그럴 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쟤는 집이 잘 사니까 저렇지 뭐. 혹은 뭐 운이 좋았어라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속 좁은 생각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만족도 있지만 무엇 때문일까? 스스로 그 한계를 저도 모르게 싹 그어놨었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한 발을 더 나아가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하게 될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죠.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적 있나요? 도전하는 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뭐 딱 맞는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5월 말 정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떡볶이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제 떡볶이집이 근처에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갔습니다. 1인 세트가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점이었는데 1인 세트가 떡볶이, 순대, 튀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시켰죠. 6,000원인가? 시켜서 시키면서 그랬어요. 아주머니한테. 사장님 내장 좀 많이 주세요.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좀 고기 좀 먹자라는 생각에. 그랬는데 그분이 1인 세트에는 내장이 안 나갑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장이 먹고 싶잖아요. 제가 2,000원을 더 드릴 테니까 그러면 순대가 4,000원이었거든요. 2,000원을 더 드릴 테니까 내장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왜 포스기에 그게 없나? 메뉴 중에? 그러면 그냥 뭐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2,000원 하고 내장 좀 썰어주면 되잖아요. 왜 장사를 이렇게 하시지? 네. 그리고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 빈정상해서. 그리고 오래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뭐 저의 속으로 저주를 퍼본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장사를. 그리고 아쉬웠던 게 그 안에 일하시던 분이 3분이었는데 다들 약간 형제 자매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뭔가를 오픈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11월 초에 올해 11월 초에 다른 분이 오셔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떡볶이집을 새로 하시는데 장사 잘 됩니다. 바글바글해요. 점심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포장만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도 잘하겠다라고 싶은 거. 물론 이제 제가 떡볶이집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죠. 떡볶이가 맛있어야죠. 요리를 잘해야 되고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훨씬 더 잘해야 가능한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스쳐가셨던 분들, 그렇게 모셨던 분들 뭐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 정도의 도전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여지껏 그걸 안 했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 바쁘다는 핑계와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소득. 월화수목금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에 출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진행하는 곳에서 게스트로 모셨던 분들의 공통점들이 그 안정적인 것에서 대부분 탈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것에서 탈출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탈출하셨다라는 것뿐이죠. 놓기 싫습니다. 안정적인 무언가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의 나의 가정을 지탱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놓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월화수목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도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한데 그래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월화수는 그만두고 이제 목금만 나오는 쪽으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었어요. 무서웠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손에 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어놨던 한계가 어디서 왔나 보니 가장 나를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안전장치에서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뭔가 안전장치 고리를 메고 있다가 그건 풀어야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푸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발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크겠죠. 뭔가 해봤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는 도전 자체도 저는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를 해야 슈드웨브 PP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늘 작은 도전만 하게 되고 거기서 머무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 내가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스테이지가 올라가는데 높은 난이도의 게임은 자꾸 피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쌓이고 쉬운 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그런데 점수는 잘 안 오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를 좀 깨는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작은 종이컵에 물이 가득 차서 만족스럽긴 하지만 차라리 1.5리터 페트병에 한 3분의 1 찰랑찰랑 되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채워나갈 수 있는 빈 공간도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한 걸음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다음에 먼 미래가 될지 뭐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긍정적인 슈드웨브 PP가 생기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침 연말이고 새해도 시작하는 시간이 됐고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2023년에는 새로운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성공했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당첨됐잖아요. 그 크고 작은 성공들은 우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성공, 나름의 목표 세워보시고 달성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됐으면 어쩌을까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고요. 다 같이 그렇게 돼서 올해보다도 행복한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꽤 해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저 얘기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가끔 논문들을 쓰는데요. 어떤 마을에 어느 날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마을이 다 화산재로 덮였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절반쯤은 그래도 그냥 여기서 다시 화산재 걷어내고 집 다시 짓고 살자 하는 파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못 살아. 이거 다시 짓느니 그냥 다른 마을로 가서 살래
하는 바로 우연히 나눠졌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잘 됐다. 요거. 요 사람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해보자. 라고 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화산재가 가득한 그 마을을 열심히 복구하고 그 마을에서 다시 계속 살았던 사람들과 난 떠날래. 떠났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뭐 성공이나 행복은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소득이 누가 더 높았을까요? 어떤 그룹이? 떠난 사람들이 높았답니다. 이건 그 떠난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화산재가 유독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집에만 더 복구가 어렵게 눌렀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그룹은 떠났고 어떤 그룹은 안 떠났는데 떠나고 안 떠난 것만으로 그냥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 라는 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하던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찾고 다른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여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떠오르면서 바꿔볼까 하나도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란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매우 유익하고 그 자체로 매우 성공의 길로 한 발짝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를 매우 길게 해주셨죠. 네, 굉장히 고맙고 감동스러운 강의였습니다. 이어서 언젠가 제가 커피타임에서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솜사탕 같은 강연을 하시는 분이다. 안승찬 기자는 강의는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는데 다 듣고 나서 그 내용을 꼭꼭 뭉쳐보면 그냥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솜사탕 같은 강의를 선사하는 분입니다. 안승찬 기자는 약간 좀 성격이 독특해서 여러분이 박수를 크게 치시면 약간 좀 우울해지고요. 또 반대로 그냥 작게 치시면 또 활짝 웃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동원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목소리 안승찬입니다. 너무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매우 떨립니다. 첫 번째 하셨던 김현우 소장이 강연 저도 옆에서 조금 들었는데 마치 고해 성사 같더군요.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들으면서 강연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솜사탕 같은 강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의 기본인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의 주제가 should have PP라고 해서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 가기 전에 집 안 사놓은 걸 후회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모르겠다 하고 요즘 유행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매우 재밌더군요. 정신은 못 차리고 여러 편 막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의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많이들 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이 진도준이잖아요. 진도준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진도준과 그 뉴욕에서 만난 그 오 대표 이런 사람이 당시에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장면을 보고 오 대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와대와 경제관료들도 하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20살 대학생만 이걸 예상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포 청년은 IMF 외환위기가 온 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동포 청년인 진도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 대표님. 지난해 외환 보유액은 300억 달러, 외환 부채는 1,700억 달러, 국가 신용도는 줄곧 하락세였습니다. 고작 20살 언저리 대학생도 알아본 이 빨간불을 왜 청와대나 경제관료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진도준은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참 부러운데 저는 이 대사를 보고 오늘의 주제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때 안 보였던 게 진도준에게만 보였을까? 물론 진도준은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는 항상 뒤늦게 돌아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게 보이지 않고 항상 후회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과거에는 왜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강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이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면도 흐리고 뭘 찍었는지 모르고 뭐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캐나다의 루스 우스터먼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2살짜리 딸하고 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화가는 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답이 나왔어요. 보시면 그때 나온 대답은 뭐 오리너구리도 있었고요. 고양이라고 한 분도 있었고 용, 뭐 비행기, 토끼, 거두나무, 조랑말 이런 대답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걸 보고 브래지어를 쇼핑하는 여성 사진이다. 근데 뭘 보고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소. 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명확하게 소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를 우연히 사진을 찍은 거구나. 근데 재밌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예전 사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소가 잘 보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면 사진이 이게 소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사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예전에 책에서 봤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딱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소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 정답을 다 맞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진의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이 IMF가 올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위기가 다가오는 걸 보이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본인은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정답을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궁금이 있는데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떤 것이 이게 카니자 삼각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인 카니자라는 사람이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각형이 너무 잘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다들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팩맨의 세 개가 있는, 팩맨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오락실에서 갤럭시와 양대산 맥이던 이거 아시면 조금 연식이 있으신 겁니다. 사실은 팩맨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림에서 삼각형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 그림을 본다면 아마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 없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는 삼각형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인간은 굉장히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진화가 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이면 사냥도 해야 되고 맹수한테 도망도 다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호랑이를 만나면 재빨리 호랑이인 줄 알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랑이를 이렇게 마주쳤는데 어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사슴인가 호랑이인가 발은 4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다 보면 잡아먹히겠죠. 근데 인간의 뇌는 어떤 식으로 발달했냐면 우리가 쌓아왔던 데이터와 경험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약간의 단서들을 가지고 그냥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황색 털이 있고 거뭇거뭇한 줄무늬가 있으면 살짝만 보여도 아 이건 호랑이구나. 무조건 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뇌의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의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그냥 나무 막대기 2개를 중간에 연결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자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봐도 의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자라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너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성의 독이라고들 하던데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돼요. 아까 전에 그 소사진 보셨죠? 소사진은 한 번 소사진을 보이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정답을 보면. 그걸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던데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수학사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많이들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척하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알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사각 삼각형이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의 빗면의 제곱은 나머지 2변의 제곱과 같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고개 많이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 피타고라스는 2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3제곱이거나 혹은 4제곱이거나 10제곱이거나 이렇게 제곱수를 계속 늘렸을 때도 뭔가 거기에 해당되는 정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n 10제곱도 될 수 있고 100제곱도 될 수 있는데 한 개도 답이 없을 게 가능할까? 이걸 수학자들은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7세기에 프랑스에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수학자가 아니고 원래는 법률가였고 나중에 시장도 한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수학을 좋아해서 아마추어로 수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매우 천재적인 아마추어 수학자로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후에 그 자녀들이 이 페르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책으로 내려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어떤 문구를 발견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n수로 늘어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정수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책에다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책에 뭐라고 써요? 책 귀퉁이에 그 여백 있잖아요, 여백. 거기다가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는데 이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서 여기 굳이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표. 사람들이 사후에 이걸 보고 야 아무리 페르마가 천재적인 수학자였지만 이걸 증명했을 리가 없다. 파와
아니다. 페르마는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애였기 때문에 분명히 실제로 증명한 게 맞다. 의견이 막 엇갈렸어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야,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열심히 이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페르마가 사망한 300년이 넘도록 이 정리를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괴감이 들죠. 아, 우리는 왜 페르마보다 못한 것인가? 혹은 페르마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거에서 하나 재밌는 얘기 들으면 제가 사실 웬만하면 이진우 기자 때문에 뉴욕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뉴욕의 지하철은 매우 더럽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지하철에 어떤 낙서가 한 번 있었냐면 이런 낙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다. 그러나 지하철이 막 들어오는 관계로 여기에 옮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낙서도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낙서를. 이진우 기자는 더욱 못 봤겠죠. 아무튼 네, 이 난공불락이던 페르마의 정리를 1994년에 영국의 앤드루 와일즈라는 이런 수학자가 실제로 풀어냅니다. 7년 동안 수도승처럼 아주 열심히 이 문제에 침착해서 결국은 이 페르마의 정리를 내가 증명했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아주 대서특필돼요. 그래서 뭐 수백 년 만에 수학의 난제가 풀렸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이 앤드루 와일즈를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300년 동안이나 못 푼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재밌는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앤드루 와일즈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뭐가 틀렸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고 앤드루 와일즈 얘기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졸지에 모든 것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더군요. 왜 이걸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계산 결과를 한 20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나가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발견한 게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녀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제 연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터뷰에서 나온 물론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다만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다 발견돼. 저도 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원래 본인들이 알고 있는 수학자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 앤드류 와일즈의 눈에 정답이 보인 겁니다. 그럼 왜 앤드류 와일즈한테만 저 어려운 페르마의 정리가 눈에 보였던 걸까? 이게 남는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진도준처럼 미래에서 왔을 수도 있고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흥미로운 대목이 앤드류 와일즈가 이런 인터뷰를 추가로 합니다. 이 사람은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마다 호숫가에 산책을 갔다는 거예요. 호숫가에 산책을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다. 이렇게 대답하던데 사실은 이 인터뷰 호숫가에 산책을 갔다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뇌는 데이터와 기존의 경험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뇌는 굉장히 게을러요. 우리가 한번 봤던 건 대충 그렇겠구나 하고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광경을 보거나 내가 난생 처음 들어선 길에 가면 새로운 길을 내듯이 갑자기 바쁘게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이건 뭘로 분류해야 될까? 하고 뇌가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광경을 본다거나 처음 보는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뇌가 굉장히 익숙해진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건 뭐지? 새로운 거네?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치 정글에서 새로운 길을 내듯이 새로운 인식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물론 게을러집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안 하던 생각이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재미있으십니까?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참. 솜사탕 같은 강연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솜사탕이 아니고 매우 빈대떡 같은 강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루하실까 봐. 예전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이경규 씨가 사회보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보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내면 어른들이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재밌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 바퀴벌레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만 더 내볼까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이 문제가 참 재밌었어요.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늘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에? 나를 닮았다? 정답은 진짜? 야, 이게 진짜 저는 참 아이들이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아이들이 낸 문제를 어른들이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어른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보는 패턴은 굉장히 정형화됩니다. 갈수록. 그리고 비슷비슷해지죠. 근데 아이들은 100점을 맞는 게 처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에 아이들은 굉장히 새로운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매우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오늘은 경제 콘서트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히 어려운 이유도 이런 뇌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계속 뭔가를 패턴화돼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히 어려운 점이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도파민. 도파민이 뇌에서 발생하면 쾌락을 느낀다. 그래서 라면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돌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뇌에 도파민이 돌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즐거운 자극과 그게 도파민을 통해서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도파민이 재밌는 이유는 쾌락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한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도파민이 발생하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쾌락적인 거예요. 즐거움을 줘요. 그렇지만 이 즐거움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게 우리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도파민은 이 전두엽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괜찮아. 즐거운 거니까 그냥 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강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내가 뭘 샀어요. 그런데 그게 막 상한가를 갑니다. 그럼 막 너무너무 기쁘죠.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도파민이 한번 발생하면 모르겠다. 계속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두엽이 발생하는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 도파민의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 말씀드렸던 인식의 패턴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도파민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성공했잖아요. 한번 성공했으니까 이거 또 되겠네. 다음에도 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 예상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조금 있으면 다시 오른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제가 빠져있는 도파민에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실패 사례인데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장된 기업인데 대기업이 인수한다는 그런 소문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설을 잘 세우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웠어요.
대기업의 계열사가 되면 분명히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하고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헛소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내 가설이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팔아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대.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버팁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실적도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슬며시 드냐면 이 정도로 싼 주식이 어딨니? 하면서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영 폭망하게 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그 투자를 왜 했는지, 그 가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글로 써놔라. 그래야 내 가설이 틀렸을 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른바 도파민이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냉정하게 보려면 글로 반드시 써놔라. 그래서 도파민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서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 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뒤집어 보면 정말 선명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을 돌아보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는 왜 집을 사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난 주식을 팔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데 그건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에서 보면 우린 정답을 모르잖아요. 진도준이 우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진도주처럼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보고 그리고 그 변화에 도파민의 속삭임에 귀가 멀지 않고 눈이 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내용은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 그리고 우리는 뇌를 믿으면 안 된다.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가설을 세워도 실패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했네요. 와, 이 자료 화면 좀 먼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예, 그래도 요약하면 자주 산책하자. 예, 워렌 버핏은 훌륭하다.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죠, 뭐 저도.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워렌 버핏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나는 바꿔보고 싶다. 그럼 바꾸시겠습니까? 참고로 그분 재산은 150조입니다. 그런데 괜찮죠?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워렌 버핏의 통장과 여러분의 통장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재산도 150조가 되지만 나이도 워렌 버핏처럼 많아지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나이도 워렌 버핏의 배우자의 나이만큼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나이도 워렌 버핏의 자식들의 나이만큼 많아집니다. 그럼 그래도 바꾸실 분 혹시 있으세요? 솔직하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산만 탐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과 배우자를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혹시 여러분들하고 워렌 버핏하고 인생을 바꾸자고 워렌 버핏에게 제안을 하면 별로 저는 고민 안 하고 워렌 버핏은 바꾸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외모는 좀 골라보게 해줘라.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젊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먹어가지 않겠습니까? 먹어가면서 네 느낍니다. 젊음이란 좋은 거구나.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둘이 말씀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젊을 때는 참 눈망울이 꽃사슴 같았는데, 그랬더니 옆에 할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은 요즘도 꽃사슴 같아. 그래? 꽃사슴처럼 온몸에 털이 가득해. 할아버지들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도 내가 젊을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흥분되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도파민도 줄어들고 하니까 일상이 그냥 무료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젊음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청년들,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에게 무슨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그 자체로 혜택을 받은 분들인데 뭘 또 혜택을 주고 있냐라는 게 저의 지론이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몰랐던 거, 어렸을 때 몰랐던 거, 그런 지혜를 좀 알아가는 그런 장점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었던 거를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그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장점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장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뭐 지식, 지혜 같은 거죠. 안승찬 기자는 뉴욕에 다녀왔지만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꼭 뉴욕의 지하철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궁금할 만큼 저는 그 대신 안승찬 기자가 못 가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휴가를 가서 여행을 다녔는데 블라디보스톡은 아주 뭐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간 도시라서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주로 택시로 다니니까 한 열대 번 정도 탔습니다. 한 3, 4일 동안. 그랬는데 택시를 타는 택시 기사들마다 저한테 야, 너 외국인이구나. 언제 집에 가? 언제 가? 집에 갈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공항으로 데려다 줄게. 물론 공짜는 아니고 공항 가는 택시가 필요할 텐데 나한테 전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 전화번호 좀 줘봐. 명함 좀 줘봐. 그랬더니 택시기사 10명 중에 4명은 명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주섬주섬 주변에 있는 종이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볼펜도 없습니다. 나한테 볼펜 있는지 물어봐요. 물론 택시 안에 볼펜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나 같은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명함을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함을 갖고 있는 기사들도 좀 있더군요.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래서 야, 너 준비성이 참 뛰어나구나. 명함 줘봐.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로밍폰이다. 한국에서 갖고 온 로밍폰으로 러시아에서 너한테 전화를 하려면 001이나 뭐 02나 이런 거 눌러야 되는 거 있어? 아니면 바로 여기다 전화하면 돼? 라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뭐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모른대요. 모를 수 있죠. 솔직히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나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인도네시아 갖고 온 로밍폰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면 010을 먼저 눌러야 되냐 아니면 다른 거 먼저 눌러야 되면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나를 공항으로 데려가려는 영업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답답하시네. 운전은 잘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 앞에서 이제 또 나와서 아침에 오늘도 돌아다녀야지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그 찌라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A4 한 반 정도 되는 찌라시를. 그래서 딱 받았더니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블라디보스톡의 도시의 지도를 간단히 그려줬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거리와 택시 요금을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한국 영사관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한국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한글로. 그리고 러시아에 놀러 가면 가끔씩 페이스북도 하고 싶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싶고 하는데 와이파이가 필요하잖아요. 러시아 곳곳의 카페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곳과 그 카페에 패스워드와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쭉 적어놨어요. 우와. 그리고 혹시라도 다치면 119 어떻게 부르는지 한국 영사관 전화번호 어딘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면서 똑같은 걸 또 한 장 꺼내서 이번엔 자기가 이렇게 2번을 접더니 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으라고 똑같은 걸 한 장 더 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찌라시 안에 써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공항 갈 때 택시가 필요하면 나한테 이리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궁금했던 게 다 들어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로밍폰은 이렇게 전화하면 되고 호텔 객실에서 전화할 때는 이렇게 전화하면 돼. 와, 저는 그걸 받아 읽고 이렇게 나가다가 우와 싶어서 그 친구한테 다시 갔어요. 야, 너 일단 내가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찍었대요. 그럼 다른 나라 것도 있어? 있더니 중국인, 일본인, 영어 3가지 버전이 또 있어요. 똑같은 거겠죠. 왜 한 장 더 줬겠어요? 나는 이제 이 찌라시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블라디보스톡 안에 내내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러나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한 장 더 준 거예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이러면 외국인 손님들이 다 네 택시 타고 공항 갈 것 같은데 그럼 너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쁠 텐데 너 찌라시 돌릴 시간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택시기사가 아니래요. 자기는 찌라시 돌리는 알바생이래. 그래. 그러면 야, 너한테 일 시킨 그 택시기사님 진짜 머리 좋다. 네 사장님이 택시기사야? 그랬더니 사장님도 택시기사가 아니래요. 사장님은 전화만 받고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손님이 있으면 자기 사장님이 아는 택시기사들한테 그 몇 시까지 무슨 호텔에 가서 누구를 찾아만 알려주고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커미션을 무려 40%를 뗀대요. 와. 그러나 저는 그 찌라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갈 때 그 기사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했겠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 고민은 이 자식들 이렇게 친절한 걸로 봐서 분명히 바가지 요금일 것 같은데 그냥 호텔 프론트에다가 택시 불러달라고 할까?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전단지에 보니까 그 호텔에서 주요 관광지들까지 요금도 다 적혀 있고 호텔까지 되어 있는 요금도 이미 적혀 있어요. 물론 그 요금이 바가지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죽 자신이 있었으면 그걸 다 거기다 써놨겠습니까? 저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도요. 이 주유소가 싼 주유소인지 안 싼 주유소인지 요즘처럼 기름값 왔다 갔다 할 땐 잘 모르잖아요. 오랜만에 한 번씩 넣으니까. 그럴 때는 주유소 입구에 기름값을 커다랗게 써놓은 주유소를 들어갑니다. 숫자를 어차피 난 모르니까 안 봐요. 왜? 오죽 가격이 자신 있었으면 커다랗게 썼겠어요. 보통 비싼 주유소들은 안 써놓거나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찌라시에 공항까지 가는 그 요금을 당당하게 적어놓은 걸로 봐서 이 친구들은 요금도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걸 전화를 걸고 갔죠. 아마 거기 택시기사들은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 갈 때도 돈 벌고 올 때도 공항 손님 태워올 수 있고 해서 40%씩
그 커미션 주더라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택시기사와 알바생이죠? 누가 제일 땀을 많이 흘려요? 택시기사와 알바생이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 사장놈. 그 제일 많이 법니다. 그럼 땀은 누가 제일 적게 흘려요? 그 사장님이 적게 흘려요. 그런데 돈은 그분이 제일 많이 벌어요. 우리는 아니 그 사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까지도 이해가 돼. 오케이, 스마트해, 좋아.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단지 돌리는 알바생도 있어야 되고 택시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왜 돈은 그 사장님이 다 버냐. 그런 생각을 저도 그보다 많은 수많은 사례에서 젊을 때 어릴 때도 많이 했고 진짜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시스템을 만든 그 사장님은 대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그 택시기사와 알바생은 대체 가능하잖아요. 알바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저는 어릴 때,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은 것이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들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다들 열심히는 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접하게 되는 많은 분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떤 한 분은 나도 빨리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저처럼 이런 이상한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등하고 혹은 그 불평등이 사라지게 만들 수 없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빵을 사실 때, 빵을 고를 때 어떤 빵을 고릅니까? 1번 맛있는 빵, 2번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제빵사가 땀을 많이 흘린 빵. 어떤 빵을 고르세요? 맛있는 빵을 고르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다음 중 어떤 빵을 만드는 빵가게가 돈을 많이 벌까요? 1번 맛있는 빵을 파는 빵가게, 2번 빵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만든 빵가게. 1번이에요. 그죠? 소비자인 우리들이 뭔가 물건을 선택할 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또 다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혼동스러운 생각 속에서 사실은 삶을 좀 낭비하거나 아니면 돈 버는 일에 대한 어떤 것을 경시하거나 뭔가 제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는 어렵구나. 어렵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부터가 고민거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는 그럼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냐?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제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타적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조승우 씨가 뮤지컬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조승우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뮤지컬 배우를 못 하겠죠? 그럼 쌤통입니까? 아니요. 조승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뮤지컬은 잘렸고 손경제 DJ 같은 거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쫄리죠. 물론 손경제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승우 씨가 라디오 본부장과 차 한잔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만나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쫄리고, 그리고 내년에 다음 그 시즌에 제 출연료를 결정하는 협상을 할 때 라디오 본부장님의 콧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너 아니라도 대안이 내가 몇 개 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조승우 씨가 뮤지컬을 제발 좀 열심히 잘 돼서 오페라의 유령이 계속 매진이 돼서 조승우 씨는 그냥 그것만 하고도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저도 행복하고 조승우 씨도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저도 제 일을 열심히 잘해서 저도 성공해야지. 제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면 저라고 대안이 없습니까? 안승찬 이런 애들이 하는 유튜브나 해버릴까? 김현우 그거 뭐야? 그거 몇 개나 돼 그거? 저도 이제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만한 걸 건드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저분들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저분들의 일자리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동안 꽤 오랜 동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대충 빨리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일단 성공을 해서 그렇게 번 돈이나 또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는 일을 대충 빨리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는 내 일을 잘 하는 게 그게 굉장한 일이더군요. 내가 일을 잘해야, 내가 만약에 일을 잘 못하면 어디 만만한 할 만한 일들을 내가 찾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배달?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가서 배달을 하는 순간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조금씩 다 내려갑니다. 아까 조승우 예를 들어드렸죠. 조승우가 손경제를 눈을 쓱 킬긋하는 순간 제가 쫄려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제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게 그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매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빵집을 하시는 분이든 혹은 뭐 의사시든 혹은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분이든 그분이 잘 되고 그분이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아야 제 직업과 제 아이들의 직업이 유지됩니다. 공무원 하는 분이 괜히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분은 빵집을 할 것이고, 그럼 빵집 중에 하나는 탈락해서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될 거고, 학원 선생님 하는 분 중에도 탈락해서 그러게 될 거면 돌고 돌다가 결국 제 일자리나 제 아이의 일자리를 없애겠죠.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그러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셨어요? 아니면 어떠세요?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 만들어드렸네요.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재미있게 다녀왔다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